이걸로 봐야겠습니다.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목이 10개 핵발전소와 핵 폐기장도 모자라 수명 연장도 하라고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개 핵발전소, 그리고 핵 폐기장, 그리고 수명 연장.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만큼 부산이 이 핵발전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이제 복합되어 있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우선 들어가기 어쨌든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약간 맛보기로 이야기 하나 좀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탈핵 운동의 전개를 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탈핵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이게 탈핵 운동이 좀 어떻게 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핵발전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반핵 그리고 탈핵 운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탈핵이 좀 어떻게 쟁점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핵발전 최강국,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거죠. 최강국 시대의 도래인가, 이렇게 네 번째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탈핵의 이유인데, 다섯 번째 이야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안 하게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그림부터 충격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서 조금 긴장을 하시고, 네. 아까 진행을 이렇게 맡으신 분들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놀랍고 답답해 하셨는데요. 실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이제 이 대선 출마의 의지를 밝히면서 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방문을 한 곳이 신한울 3, 4호기 이렇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탈핵 정책을 백지화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3.11을 준비를 할 때였어요. 올해 이제 후쿠시마 11주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 즈음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공격했다 라는 거고요. 이게 3월 4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핵발전소 앞에서 이제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러시아군이 이제 핵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을 이제 막고 저지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우려의 입장을 좀 이렇게 좀 표명했었었는데요. 그때 이 사진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여기 이제 이름도 나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최대의 핵발전소가 러시아의 이제 공격을 당해서 불이 났다. 이게 이때 불이 난 장소는 뭐 이렇게 핵발전소와 이게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은 아니었고 좀 부대 시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을 주었고, 그때 이제 유럽 많은 언론들이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원전이 이제 공격을 당했다. 유럽이 이제 핵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조금 당혹스러웠었어요. 지금 보면 이 공격을 당한 이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로지에라는 발전소고요. 여기 핵발전소가 6기가 있습니다. 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유럽 최대 이제 핵발전소가 공격을 당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난 거죠. 이게 약간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좀 약간 뭐랄까 우습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정이 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 테이블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매긴 거예요. 여기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가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다. 30km 안에, 반경 안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이제 발전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한국의 고리에 8기가 있고, 그리고 3등
이게 지금 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진 핵발전소예요. 아까 앞서 그 윤석열 그 당선자가 가서 이제 그 했다라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탈핵 폐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그 발전소가 지금 3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시나 한빛 이거는 빛자가 빛광자예요. 그래서 영광에 있는 이제 발전소를 한빛 발전소로 가고 여기 6개 있고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핵발전소가 공격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앞에 1, 3, 4등 심지어 10등 그 10위권 나라 안에 지금 월성까지 이렇게 치게 된다면 사실상 뭐 거의 우리 10위권 안에 한국에 있는 네 곳의 발전소는 모두 다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리 오르코기가 완성이 되면 여기는 10개의 핵발전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 윤석열 이 당선인이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그 한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6기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신한울 1, 2호기가 거의 완공 직전에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한 발전소는 신한울 3, 4호기. 그래서 이 3, 4호기까지 모두 다 추진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발전소도 곧 이제 10개의 핵발전소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국에 있는 발전소 이제 그 부산과 그리고 울진에 있는 발전소들은 실제 지금 10개의 핵발전제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이 되게 되고 뭐 사실은 뭐 부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발전소와 산업시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 발전소가 가장 이제 큰 이제 공격에 이제 타깃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제 러시아의 그 이렇게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 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로 공격하던 그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울진에 그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에 이제 그 울진의 이 지역에 이제 산불이 번졌는데 핵발전소 인근까지 산불이 번져서 그 핵발전소 주변으로는 그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전소 주변으로 그 수십 대의 이제 소방차가 쭉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그 불씨가 날아드는 것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1급 비상사태가 이제 발령이 되었고 실제 그 불씨가 발전소까지 날아들었다고 해요. 날아들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어쨌든 이제 출동해 있는 이제 소방관들에 의해서 이제 금방 이제 불을 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불이 난 날 새벽 그 저녁에 그 울진을 방문을 했었어요. 울진을 방문을 해서 그때 어떤 기사가 났었었냐면 주민들이 그 당선인의 손을 붙잡고 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집이 지금 다 불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피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집 불탄 것보다 지금 발전소가 더 걱정이 되고 더 위험하다. 그러니 사고가 더 이제 그 이렇게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알겠다고. 신한울 3, 4호기 빨리 건설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답변의 요지는 그건 거예요.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어쨌든 굉장히 그 더더욱더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해졌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빨리 서두르면 그만큼 지역에 이제 건설 경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빨리 이제 핵발전소 건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었는데, 근데 이 사건도 그 굉장히 뭐랄까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송전선로가 그 거기에서 이제 초급 송전선로가 이제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산불이 나면 핵발전소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역시나 이제 송전선로도 이제 산불에 이제 그 이렇게 불타버린다거나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핵발전소로도 전기를 공급하는 데가 같이 문제가 생겨요. 즉 이제 송전탑이 무너지면
어쨌든 전국이 이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소 안으로도 이제 공급이 되는 전기가 부족해서 그 후쿠시마 같은 그런 사고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불이 어쨌든 이 최장기간 이 산불이 진행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았는데, 산불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초간 송전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송전선이 많아서 이 송전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차들이 핵발전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송전선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이제 불이 번지는데 그만큼 인력을 좀 투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불길을 잡는 데 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다. 이제 이런 분석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산불로 인해서 핵발전소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 올해 봄에 이렇게 또 직접 이제 경험을 해서 또 알게 된 그런 사실인 거죠. 이렇게 올해 초에 이렇게 전쟁과 산불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어쨌든 핵발전소가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핵발전소가 전쟁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라고 했었을 때 사실 사람들은 콧방귀 를 뀌게 이제 일쑤였고, 역시나 이제 "산불로 인해서 발전소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사람들에게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었는데, 올해 보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향후 맞이하게 될 이제 핵발전소 사고라는 것은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고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가를 보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945 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무기가 투하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가지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쟁들을 이제 펼치게 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핵무기 가지지 마라. 대신에 그 "핵 기술을 주겠다." 그것이 이제 핵 발전소인 거죠. 이 핵 발전소를 가져가는 대신에 이렇게 미국과 그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이 협정을 맺어서 그 미국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각 나라들이 이제 그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욕구들을 핵 발전소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좀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핵 발전소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광복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핵 발전소가 이제 추진이 되었을 때 한국 국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입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핵 기술이 없다. 핵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핵 발전을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상공부, 뭐 지금으로 치자면 한 산업부 정도 좀 될 건데요. 이런 그 상공부에서 이제 핵발전소를 이제 계속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행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 발전소를 짓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발전원이 수력 발전소였어요. 수력 발전소에 비해서 핵발전을 통해서 얻는 적기는 한 100배 가량 정도 이제 비용이 더 비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미래의 이제 경제 성장 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강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요게 기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핵발전을 합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핵발전을 합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산액 진영으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핵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돈이 굉장히 비싼데 어떻게 이 비용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하느냐 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 이 핵발전이 도입 당시에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게 고리 1 호기이고요. 단위 차관으로는 최고액
가장 많은 이제 돈을 빌려서 그 핵발전을 이렇게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리 1호기고요. 그렇게 고리 1호기는 1978년도에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리 1호기는 1978년 이 가동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에 그 30년 설계 수명을 완료가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수명 연장을 해서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제 이 최종 이제 영구 정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이 된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이 시작이 된 고리 1호기는 그렇게 이제 40년 만에 이제 영구 정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반핵 운동과 탈핵 운동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전 나뉘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 전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분명히 달랐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핵 운동, 지금은 반핵 운동이라고 하지 않죠. 탈핵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크게 그 시민사회, 물론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중심이 된 반핵 운동에 함께 하기는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이제 반핵 운동의 동력이 형성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했던 이제 반핵 운동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있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 반핵 운동에 출연을 한 데에는 쓰리마일과 그리고 체르노빌 핵사고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쓰리마일 사고는 1979년,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일어난 이 사고인데요. 가끔 뉴스를 잘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쓰리마일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없다. 실제 이 쓰리마일 사고 이후에 미국의 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 전에 어쨌든 그 미국 내에 있었던 반핵 운동의 어떤 그런 좀 성과이기도 한데, 이 쓰리마일 사고를 통해서 그 정부가 탈핵을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슷해요. 한국에서 그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커진 이 반핵 운동, 탈핵 운동의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을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그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이제 핵발전소 건설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 87개 정도 핵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었는데, 이 중에 38개가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계획 중인 것도 모두 다 취소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이런 발전소만 이제 완공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면서 실제 그 신규 핵발전소라고 하면 오바마 정부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건설 승인이 있었어요. 그때 오바마 정부 때 건설 승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이 쓰리마일 이후에 첫 이제 그 핵발전소 완공이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에 한 10개 넘게 핵발전소 건설이 승인이 됐었는데, 실제 완공이 된 핵발전소는 지금 그 요 한 기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 2개,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안전 기준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회사들이 건설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발전 회사들이 그 사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손해가 얼만큼 발생을 하든, 뭐 혹은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그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그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허가가 되더라도 실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발전소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 미국에서는 그 사이에 이 쓰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와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9.11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어떤 규제를 더 넣었냐면
대형 항공기가 핵발전소에 충돌을 하더라도 폭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 안전 설비를 더 이제 보강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9.11 테러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테러의 목적지가 테러의 대상이 처음에는 그 핵발전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전소 공격이 좀 어떤 이유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쌍둥이 빌딩으로 이렇게 그 공격 이 대상을 좀 바꾸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이 좀 진행됐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 항공기가 충돌을 하더라도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도록 이제 그 설비들을 마련하도록 한 게 특히나 그 이번에 그 이렇게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쓰리마일 사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쓰리마일 사고가 그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핵발전소 이제 그 시장을 굉장히 얼어붙게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영향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면에 체르노빌 사고는 이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스리마일 사고가 이렇게 미국 내에 어떤 이 영향이 좀 국한이 되었다면 이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때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그해 10월 달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뭐 이때 독일도 그랬고 뭐 이탈리아, 스위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탈핵을 이제 당시에 이제 요 사고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독일의 사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독일도 이때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법 제도화를 했어요, 탈핵을. 음. 아까도 그 여기 쓰리마일 사고로 미국이 정부 차원의 그 핵발전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밝힌 거고 여기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는 독일은 이렇게 핵발전소 폐쇄 법안을 제도화를 시킨 거죠, 이때. 근데 지금 실제 독일은 언제 탈핵이 이루어지나요? 내년이라고 하죠. 대략 보면 거의 한 40년 만에 그러니까 이 탈핵이 법제화된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이제 완전 탈핵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실제 탈핵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 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 법안이 엎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걸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고 체르노빌 사고를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는 더 이상 그 독일 국내에 '핵발전을 계속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되는 과정에 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거를 좀 교훈 삼아 보자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탈핵 국가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뒤집혔지만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운동을 좀 계속 이어나가야지만 어 독일도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좀 그보다 더 짧게 시간을 단축해서 좀 탈핵을 우리가 계속 운동을 이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을 겪으면서 특히나 체르노빌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특히나 이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공산 이제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 저런 이제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좀 약간 공격의 좀 대상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이제 체르노빌 참상을 통해서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가 한국의 이제 반핵 운동의 첫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 그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을 할 때 그 여기에 보면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4군데 지역
지금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곳이 총 네 군데예요. 이 지역들에 다 핵발전소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던 그런 시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체르노빌의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과 혹은 뭐 주변 그 가축이라든지 동식물들이라든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그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보도가 되니까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혹시 이것도 핵발전소 때문이 아닌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핵발전소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달라. 그리고 그것이 핵발전소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박신우라고 이렇게 핵발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20대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역시나 이 박동윤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심각했는데, 영광에는 이렇게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가 없는 아이가 2번이나 태어났어요. 그 남편은 발전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문해아를 출산을 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그 잠수부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핵발전소에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이상한 일들이 핵발전소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핵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정부가 그 신규 핵발전소를 엄청나게 이제 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부터는 핵 폐기장을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정부가 신규로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던 지역들은 다 못 지었어요. 예를 들자면 삼척이라든지 혹은 뭐 군산이라든지 그때 정부가 신규로 핵발전소, 그러니까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이 아니라 신규로 이제 그 핵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지역들이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지 못하니까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이제 더 짓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부산의 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리 1, 2, 3, 4, 5기가 있었는데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더 찾지 못하니까 신고리 5, 6, 고리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추진을 해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어쨌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이제 추진이 될 때 이 주민들이 굉장히 큰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신규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신규 핵발전소는 거의 다 무산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에 그 핵발전소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지역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제 건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는데요. 특히나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발전소 가동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심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때 영광 주민들은 어떤 약속을 받아냈냐면 그때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영광 주민들이 지금 영광 발전소 이름이 한빛 발전소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름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1, 2, 3, 4호기가 3, 4호기가 이제 건설이 이제 추진 중에 있었고 3, 4, 5, 6호기가 이제 이제 결정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주민들이 굉장히 정부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5, 6호기까지만 받겠다. 5, 6호기까지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게 2000 몇 년이 되면 핵 폐기물은 다 들고 나가라 해서 이제 정부가 그 내용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 핵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그때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이제 주는 제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핵발전소가 그냥 지역 주민들이 그냥 그때 우리가 뭐 70년대
6, 70년대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핵발전소도 그냥 전기 만드는 공장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이 이상한 문제들의 원인이 핵발전소 때문이 아닌가. 실제 또 이제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역이 그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역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때부터 그 핵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에게 이제 지역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 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이제 주민들의 그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 엄청난 이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일인데요. 근데 이렇게 신규 핵발전소는 결국 기존의 발전소 부지에 이렇게 좀 들어서는 방식으로 좀 계속 늘어났고요. 반면 핵폐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곳을 이제 핵폐기장으로 이제 추진을 했지만 다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2005년도에 경주, 영덕, 군상, 이 포항에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경주에 이제 그 핵폐기물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중심이 된 그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핵 발전소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싸움으로 뭐 막아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좀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뭐 한국 사회 뭐 특징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화염병, 죽창, 뭐 방패로 내렸지 찍는 것, 뭐 이건 아주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환경운동 내에서 그 반핵운동은 3D 운동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기지 못하고, 왜냐면 신규 핵발전소가 다 지어졌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체류탄과 뭐 죽창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환경운동 내에서 이제 3D 운동이라고 좀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핵 발전소나 핵 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핵 운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90년대 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 사고 이후인 거죠.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주민들이 그 핵발전소와 그리고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정부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핵발전소, 핵폐기장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90년대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이제 그 점차 이제 시작되기 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법으로 이렇게 그 핵발전소나 핵폐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그 경주의 핵폐기장이 들어선 내입니다. 뭐냐면 그때 이렇게 부안에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부안 주민들은 정부가 하도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도대체 이 주민들 말은 왜 안 듣는 거냐, 왜 주민들의 의사는 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안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만들어요. 그때 압도적인 그 반대로 이 주민투표 결과로 이렇게 핵폐기장을 이렇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정부가 이 부안 주민투표를 착안하여 주민투표법을 만들고, 그 이듬해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핵폐기장을 받는 지역에는 3천억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전체 핵폐기물이었는데, 요때 이 주민투표 2005년도에 실시한 그 주민투표의 이제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 그리고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번에 하는 주민투표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들어가는 거고, 이 핵폐기물이 들어가면 3천억 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를 시켰어요. 찬성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3천억 원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떤 현수막이 붙었냐면요. 요거 지금 보이십니까? 경주 시민들은 군산을 이깁시다. 요 뒤에 현수막에 다른 것들 보면 어떤 것들이 달려 있냐면요.
3천억 원을 전라도 놈들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주민투표를 실시했어요. 이 그 부안 주민들이 정말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방식으로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이 자신의 의사를 이제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그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경주에 이렇게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여기 이뿐만 아니라 핵 폐기장뿐만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도 사실상 그 군수가 원한다면 핵 발전소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법 제도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니까 법 제도화를 통해서 핵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 제도화하는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제 이 주민투표 2005년도에 경주로 결정이 난 이 주민투표를 사실 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주민운동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 제도화를 통해서 사실은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합법적으로 핵 폐기장을 지을 수도 그리고 핵 발전소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정말 온갖 것 다 바쳐서 이렇게 싸움을 하던 주민들은 이젠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뭐 주민들이 결국 뭐 이렇게 법원까지 가서 싸움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 다 지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핵 발전소를 핵 폐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주민운동을 상당히 쇠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반핵운동도 굉장히 암흑기로 좀 들어서게 됩니다. 요때 그 2007년도에 고리 1호기가 30년 설계 수명을 다하고 이제 10년 더 추가 연장을 하는 이제 그런 또 상황도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의 그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이후에는 거의 주민운동이 전국 어디에도 이렇게 없는 그것과 더불어서 환경운동 차원의 어떤 그런 반핵운동도 거의 이제 그 전국에 활동가들이 뭐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암흑기의 상황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때에 핵산업계는 사실 이제 승승장구 이렇게 해 오던 거였거든요. 원하는 대로 핵발전소로 다 짓고 물론 이제 신규 핵발전소는 그 신규 부지는 못 찾았지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마련해 놓은 그 4군데 지역에 핵발전소를 이제 계속 지으면서 핵발전을 계속 해오면서 이때 당시에 그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지금처럼 그때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핵발전을 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이야기가 그때 엄청나게 그때 형성이 되고 돌았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반핵운동이 암흑기에 있던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 이전의 운동과 비교를 하자면 시민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다. 오히려 이제 주민들은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되고 그 바깥에 있는 좀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탈핵 운동을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을 하자 부산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탈핵부산 시민연대 여기 글씨 작게 보여서 지금 안 보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핵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그때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바로 그 달에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탈핵부산 시민연대 이렇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때 당시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 체르노빌이 후쿠시마의 미래가 되었다. 그 후쿠시마 시민들은 체르노빌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고스란히 이제 다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 후쿠시마가 부산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산이 다음 이제 후쿠시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산의 시민사회가 이렇게 탈북산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해 이렇게 전국에서 그게 이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난 달이에요. 4월 달에. 그렇게 이제 고리 핵발전소가 요 뒤에 있는 건데 요 자리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때 고리 1호기 폐쇄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로 이렇게 주민들이 아닌 시민들만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정말 이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전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고리에 모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고리 1호기에서 후쿠시마에서처럼 전기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몇 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달이 넘게 은폐를 했었어요. 하필이면 이 사고가 발생한 때가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을 하고 뭐 전국을 비롯해서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고리 1호기는 괜찮은가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던 상황에 이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근데 이거를 숨겼던 거죠. 시민들에게 더 큰 원성을 이렇게 들을까 봐서. 근데 이게 발전소 노동자들이 밖에 나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이야기를 시의원이 우연히 듣고 이게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IAEA에서 와서 이제 조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랙아웃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은폐되고 있고 숨겨지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들이 또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핵발전소에 납품이 된 부품이 중고 부품이고 짝퉁 부품이다, 라는 것들이 또 당시에 또 함께 좀 알려지게 됩니다. 이미 사실은 그때 이제 핵발전소는 워낙 이제 핵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방식이 워낙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가 않는데 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이렇게 지나면서 발전소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업체라든지 노동자들의 그런 이제 고발이나 혹은 커밍아웃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좀 드러나게 되면서 이거 너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밀양 송려탑 싸움인 건데요. 사실은 이전까지 반핵 운동을 할 때 이 밀양 어르신들이 송두탑 문제로 이렇게 싸웠는데 2005년부터 어르신들이 싸웠어요. 밀양 주민들이. 그때 2005년도에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부산에 와서 핵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중요하지 이렇게 송수탑 문제가 중요해? 왜 중요해? 그게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함께하지 못했고 이 어르신들이 외로이 싸우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이치우 어르신이 이렇게 분신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이 밀양 송탑 싸움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어르신의 분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간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처절하게 싸워왔던가를 우리 사회가 알게 되면서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죠.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핵발전소는 그 이전까지는 후쿠시마 사고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밀양 송로탑 싸움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부산에서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됐냐면 핵발전소는 단순하게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송전탑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과
그 위험을 강요하는 자유롭지 못한 에너지다, 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 2012년 밀양 송전탑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점점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대형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밀양 송전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특히나 그 신고리 3, 4호기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발전소에 납품이 된 이렇게 그 주요 이제 케이블이에요. 핵 발전소에 거의 한 900km 가까이가 되는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핵 발전소에 깔린 전선은 이게 고온 그리고 고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것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신고리 3, 4호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6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할 발전소이기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 이전에 있는 발전소들은 설계 수명이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신고리 3, 4호기부터 이제 설계 수명이 60년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은 60년 동안 고온과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위조가 됐어요. 그게 이제 2013년에 발각이 되었고, 근데 이게 여기 신고리 3, 4호기뿐만 아니라 신고리 1, 2호기 그리고 그 경주의 신한울, 경주에 있는 신월성 1, 2호기, 그렇게 이제 발전소,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발전소들에 들어간 케이블들이 다 이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안전성 테스트가 다 허위로 이렇게 발급받은 것들이 라는 것들이 줄줄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면서 발전소 안에 들어간 그 발전소 공사를 멈추고, 심지어 가동 중인 것도 가동을 멈추고 이 케이블을 싹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그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늦춰졌는데, 그때 한전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밀양 싸움 때문에, 밀양 주민들이 이 밀양 송이탑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가 빨리 건설이 되지 않는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했었었죠. 요렇게 그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게 어떻게 위조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엄청난 그 납품 비리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그 구속이 된 그 사람만 60여 명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고 간 이제 그 비리 자금만 해서 221억에 달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블랙아웃 사건이라든지 짝퉁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밀양 송로탑, 그리고 시험 성수도 미리 납품 비리, 그리고 또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발전소 직원들이 저녁에 마약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했다, 뭐 그런 류의 사건들,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거 핵발전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부산에는 굉장히 많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014년도에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서병수, 지금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죠. 서병수라든지 그때 오거돈 그때 시장으로 나온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제일 먼저 고리 1호기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 심지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런 공약을 할 정도로 이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지역 정치권에 조사 굉장히 크게 확산이 돼 있었고요. 실제 서병수는 요때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선이 되어서 2017년도에 클린 에너지 부산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발전소들이 자기 수명대로 차례대로 다 이제 영구 정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50년이 되면 부산이 신재생 에너지로 100% 클린 에너지 부산이라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그렇게 그 클린 에너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으로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든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부산의 핵발전소를 다 이제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치권에서조차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산의 여론은 이렇게 고리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크게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밀양에서 2014년도에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일단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밀양으로 달려갔었었는데요. 그때도 부산에서도 거의 농농장 하나를 부산에서 좀 책임을 지면서 밀양 싸움에 연대를 하면서 어쨌든 좀 이 문제를 사실 좀 남의 문제가 아닌, 왜냐면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송년탑인 거잖아요. 기장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금정구를 지나서 가는 송년탑이고, 이 문제를 좀 남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2014년도에 균돈의 소송이 승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왜 갑자기 승소냐? 2012년도에 균돈의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에서 주민들이 영광 5, 6호기 건설까지만 하겠다라고 정부랑 합의를 볼 때, 그때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역학조사를 하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0년간 그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하필이면 2011년도에 나왔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핵발전소 인근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하필이면 11년도 말에 나왔고, 그 보고서는 전체적으로는 핵발전소는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결과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2.5배 높다.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도 1.5배 높다. 그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균돈의 가족이 소송을 하거든요. 이 균돈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처음에는 우리 집 가족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게 균도 아버지고 균도인데요. 균도는 발달 장애예요. 균도 아버지는 췌장암이고요. 균도 어머니는 갑상선암이고 균도 할머니는 위암이에요. 집 식구들이 그렇게 다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 유전자가 나빠서 우리 집 식구가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어쩌면 우리 집 식구들이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핵발전소 때문일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시작을 했고, 핵발전소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한수원 측이 입증을 하지 않으면 한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근데 이 균돈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면 아까 갑상선암의 경우에서는 2.5배 높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났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균도 아버지 췌장암 인정 안 하고, 균도 발달장애 인정하지 않고, 균도 할머니 위암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균도의 어머니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요 판결이 2014년도에 나왔고, 그러면서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살고 있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가운데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만 다 모이세요 라고 했고요. 그게 그해 12월 달에 이렇게 공동소송으로 갖고 618명이 모였어요. 이게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만 모여라라고 했는데 618명인데, 실제로는 한 집에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2명, 3명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갑상선암이 아니어도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그렇게 이제 갑상선에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식구들을 치면 거의 뭐 온 식구들이 다 갑상선에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여기 지금 나오신 분은 경주의 이제 황분이 어머님이신데, 그 경주 같은 경우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방사능 물질을 거의 한 100배 이상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경주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을 했냐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줌을 이렇게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황분이 어머님 손자 5살짜리 아이,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 오줌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소송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핵발전소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사실 건강상의 피해를 안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피해를 사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핵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장미역 팔릴까요? 비장의 멸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역 팔고 있어요. 팔릴까요? 안 팔려요. 이 주민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이 공동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균돈의 소송은 그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소송은 1심 판결이 지난 2월 달에 났습니다. 역시나 좀 패소가 되었고요. 어쨌든 좀 요 소송이 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으로는 핵발전소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를 좀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사건들이 부산에서 좀 발생을 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이어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게 되냐면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부산시가 기장군에 있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서 기장군 일대에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장의 바닷물은 사실 이제 온배수가 배출이 되는 바닷물인 거예요. 그거를 담수로 바꿔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기계로 계측이 되지 않는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방사선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마시는 수돗물로 사용하라라는 것을 사실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장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결국 기장에서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국 주민들이 이 수돗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부산시가 결국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은 해수 담수 시설을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런 균돈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핵발전소 주변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인근에 있는 기장 주민들이 이렇게 해수 담수물을 이렇게 막아내는 어떤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사실 좀 부산에서는 승리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아까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정치권들조차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요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소송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이제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2015년도에는 고리 1호기 폐쇄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박근혜 정부 때. 부산 시민들의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2015년도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리의 어떤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반행운동이 아까 앞에 주민운동 중심의 반행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겨본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D 운동이라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2015년부터는 이렇게 시민운동이 핵발전 정책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잡는 어떤 그런 이제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2015년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고리 1호기를 폐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부산의 신고리 오르코기, 부산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는 이렇게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을 중단을 하고 탈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좀 저희가 좀 대선 대응 활동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부산에서 경주와 포항에서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지진이 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지진을 경험을 하면서까지는 그때 이제 장미 대선에 출마를 한 여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그때 아마 유승민 후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백지화를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그만큼 대선 후보들조차도 이렇게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소리 들리세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가라 핵발전소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백지화를 비롯해서 탈핵 국가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2017년도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계속 짓고 핵발전 강국을 계속 이제 만들고자 했던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으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핵발전을 그만하고 탈핵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신고리 오르코기와 관련을 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론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 공론화를 통해서 사실은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이 건설 재개가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탈핵을 하겠다라는 것도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요약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 그 주민운동 중심의 그 반핵운동은 굉장히 피 흘리고 화염병 날아다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험악한 어떤 그 3D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핵운동이었다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그 탈핵운동은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또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운동이 정책의 성과도 이뤄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운동들을 좀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핵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가? 그렇게 그 탈핵국가 선언 이후에 2018년도부터 해서 실제 그 기후 위기가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되게 됩니다.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으로 해서 나온 거는 그 정책이 크게는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백지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오르코기를 비롯해서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부산 기장 연구로 등 사실 건설 중인 발전소들은 다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핵발전소 수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탈핵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탈핵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류의 비판을 문재인 정부 내내 탈핵부산 시민연대에서 좀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실 이런 모순적인 이제 탈핵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 좀 이르게 되면서 보수 언론에 이제 집중적인 어떤 그런 공격을 받게 되죠. 뭐냐면 어쨌든 그 탈핵 정부라고 했는데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런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게 탈핵 정책이 모순됐기 때문인 거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기간 내에 핵발전소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공격을 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탈핵 국가라고 탈핵 정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핵발전 비중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핵발전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전기요금 부담은 실제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전의 부채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면 한전은 실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회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임기 내내 이렇게 탈핵 정책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놓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언론의 이제 주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핵발전 최강국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0일부터 이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공약의 내용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해왔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발전소 수출하고 소형 핵발전소 개발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몇 가지 것들이 거의 사실은 문정부에서 해왔던 일이고요. 문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전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신한울 3, 4, 5기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사실은 탈핵이 아니라 핵발전이 앞으로도 그 기저 발전을 유지를 하면서 핵발전이 이제 에너지의 이제 그 기본적인 전력 공급의 기본 바탕을 깔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그 탈핵 에너지, 탈핵 백지화 공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즉 여기에 이 10개 핵발전소는 2030년까지 다 이제 폐쇄될 발전소였습니다. 문 정부의 탈핵 정책을 통해서 요 발전소들은 수명 연장하지 않고 다 폐쇄가 되는 거였는데요. 요거를 다 수명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 정부의 계획, 이번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명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고 정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법 제도화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자면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포기를 하면 혹은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포기를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이 인수위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5년에서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10년까지 늘리겠다. 법 제도를 그렇게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법 제도화하지 않아서 수명 연장도 할 수 있도록 신규 발전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윤 당선자는 인수위 때부터 수명 연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개뿐만 아니라요. 총 18개의 핵발전소를 이 윤 당선인의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법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요 두 가지가 어쨌든 그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산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 10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10개 핵발전소가 있고 이게 지금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그리고 신고리 1, 2, 3, 4, 5, 6 요거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요거는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구 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이거 안전한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고리 1호기입니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해체 계획서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체 계획서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건식 저장 시설, 핵 폐기물 이 안에 들어있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직 방안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목이 부산 고준위 핵 폐기장이라고 나와 있죠. 뭐냐면 발전소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해 놓는 수조가 있는데 이 고리 1호기에 있는 수조 속에 있는 핵 폐기물을 꺼내놔야지만이 해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꺼내놓을 방안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역시나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수명 연장도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도 법제화하지 않은 문정부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핵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 저장 시설을 지어서 핵 폐기물을 꺼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핵 폐기장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번번이 다 실패를 하고 중저준위 핵 폐기물은 경주에 갖다 놨지만 사실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고준 핵 폐기물은 사실 지금 어디에도 부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각 핵발전소에 꺼내 놓도록 하는 기본 법안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기본 계획을. 이거는 뭐냐면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지 못하니까 계속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듯이 핵 폐기장을 찾지 못하니까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임시 저장 시설이지만 사실은 지역을 핵 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특별법 올해 내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부산은 핵발전소에 이어서 핵 폐기장까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핵발전소도 있고 고리 1호기 해체도 해야 되고 이게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안전하게 해체가 되는지 계속 이것도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핵 폐기장에 대한 상황까지 처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 수명 연장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리 2호기.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030년까지 고리 2, 3, 4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까지 사실은 부산은 내년부터 차례대로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차례대로 2025년까지 이렇게 다 영구정지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서 부산에 요거 지금 2, 3, 4 그래서 요거 다 수명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명 연장을 막겠다고 해서 부산에 지금 지난 26일부터 농성장 시청 앞에서 농성장을 차려서 이렇게 농성에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수명 연장 싸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10개가 아니고요. 18개인 거예요. 쪼롬이 다 붙어 있어서 부산의 고리 2호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사실 고리 2, 3, 4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들이 계속 수명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핵 폐기장 문제예요. 사실 이 고준위 핵 폐기물 관련해서 이 임시 저장 시설은 그냥 공청회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최종 부지를 짓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으세요. 거기는 주민투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종 처분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어떻게 한다? 임시 저장 시설을 지어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임시 저장 시설은 그냥 공청회만 하면 돼요. 있으나 마나 하나마나 공청회. 근데 주민들이 보기에 이 임시 저장 시설이 지어지면 그것이 곧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다. 전국 어디에도 최종 처분장 못 짓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명 연장하면서 핵발전소 계속 지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그건데 수명 연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명 연장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법제화하지 않고 핵 폐기물 처분하는 것부터 법제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핵 폐기물을 옮겨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고준위 핵 폐기물이 부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부산 시민들에게 최소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더 이상 핵 폐기물 만들지 않겠다. 그것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짓지 않아서 핵 폐기물을 최소한 적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적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국가의 약속,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저는 부산 시민들에게 핵 폐기장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명 연장 계속하고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 계속 짓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위험할지 얼마나 핵 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고 얼마나 핵발전소가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핵 폐기물 떠나더라 저희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을 크게는 이 핵 폐기물 문제
그리고 수명 연장 문제, 그리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해체 문제가 지금 부산이 떠안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아, 진짜 골치가 아프네요. 도망치고 싶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구 처리장도 지금 현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이제 지으려면 콘크리트 기반으로 된 어떤 구조물을 지었을 때 우라늄이 이제 방사능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50년마다 한 번씩 그걸 똑같은 걸 지어가지고 계속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거 참 해결할 수도 없는 거를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산에 지금 저장해 놓는 수조가 2031년 정도면 투하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수명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장하면 2028년, 2029년, 그러니까 그 수조의 포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명 연장하면 그만큼 폐기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지금 방안도 없고, 사실 주민들한테는 하나마나한 그런 공청회로 임시 저장 시설을 지금 특별법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 특별법이 그건 거잖아요. 다른 것 모든 것에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특별법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사실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2011년도부터 해서 아까 앞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셨겠다시피 정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한시기도 이 탈핵과 가지고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러니까 큰 집회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각 단체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후로도 지금 수명 연장과 핵 폐기장 싸움이 굉장히 크게 붙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그래서 관심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